저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유재석 선생님이 저희가 처음 뵙죠? 그렇죠. 처음 뵙죠. 근데 낯이 전혀 안 서르네요.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2004년부터 만 19년을 카이스트 19년을 교수를 하고 있고요. 생명과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이 뇌의 어떤 뭐 능력을 뭐 20%도 못 쓰고 뭐 몇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요. 뭐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뇌과학자시니까 뭐 여쭤보고 싶어서.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리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그래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 아니 그 뇌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네. 특히 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이 뭔지는 잘 혹시 그 새로운 회사에서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시나요? 뭐 나름은 하고 있죠. 예. 예. 그 생물학적인 적응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손을 번식했을 때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왜 동물원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요? 예, 그게 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빠진 뇌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이거 아마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물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의미가 그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와 이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응의 차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랑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죠. 배워왔는데 이게 좀 머리로 사랑 이게 좀 약간 그 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그리스 학자 중에서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사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가 중에 그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니까 눈에 시신경이 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뇌다. 거쳐서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국민의 뇌 속에는 지금 유재석 신경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재석 신경. 그래서 늘 만나요. 저도 있거든요. 네, 늘 만나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레코딩하면은 측정을 하면 유재석 신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수님? 그럼요. 옛날에 미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신경을 발견을 해서 클린턴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클린턴 신경. 와, 이것도 유재석 신경. 유재석 신경. 없는 사람 없죠, 유재석 신경은. 와, 이거 참.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예, 그런 간절함.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4개. 만들려고. 그렇죠. 4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이거 3점,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에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거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뭐 없다. 없으셨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요.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주변은 뿌였습니다. 주변에 잘 안 보이네요. 우리 눈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아니 이게 좀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침착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 뇌를 조종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뇌를 관찰해 보면 마약에 심취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 신경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회로가 또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나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기간이 길게는 17개월,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과학적으로. 또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에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1년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기간이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애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심장도 뛰지 않고 이렇게 신체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뇌 속에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예, 마치 유재석 신경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내 이제 뇌 속에 배우자 신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신경의 연결이다. 궁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괜히 없으면 허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뜨겁지는 않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통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단계에서는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네. 이거 뭐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옥시토신은 원래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옥시토신이 그런 사회적인 신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에서 바소프레신을 유전자를 없애게 되면은 쥐가 막 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소프레신 유전자를 강화시켜주면 이 바람을 피던 쥐들도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람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주사제로.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회로에서 정교하게 작용을 해야지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을 뇌과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끼리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 사실 이건 좀 귀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제 납득이 왜냐면 되는 거죠. 깻잎을 우리 그 말년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깻잎을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설명이 돼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는 거는 정말 그 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당 근육 숫자랑 신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가헐츠인데 이건 5손가락과 기가헐츠요? 예, 이거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젓가락까지 하는 거는 테라헐츠의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테라헐츠. 정말 그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 순간에 몰입하면 안 되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이 차처럼 들어가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의 공금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깻잎이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물러설 생각이 저도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깻잎이 2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깻잎이 지금 2차원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뇌가 뗐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먹었어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이 깻잎을 잡고 있잖아요.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아, 교수님 이건 좀 약간 비약이에요. 로맨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입장이 깻잎 떼준 거 본능이다 편이고 본능이지. 뇌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사람 때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뭔지 알겠다. 아, 정리됐다. 드디어 복잡한.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예. 정리가 됐어. 배우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다. 즉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면 본능이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이해도가 있는 커플이다. 그렇다면 해도 된다. 즉 알아서 눈치껏 하시라. 길게 이어진 논쟁에 오늘 방점을 찍네. 이게 이제 실연의 상처, 이것 또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예,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선호도 때문에 남자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힘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깨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새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경쟁이에요. 송버드라고 그래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새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가 어려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노래를 내가 따라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그 수컷들이 직접 지네들끼리 싸워봐요. 그렇게 되면 상처 입고 결국에 암컷한테 선택도 못 받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 싸우게 되면, 노래로 싸우게 되면 몸에 상처를 안 입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문천식 새는 굉장히 노래를 잘 따라해요. 그리고 재환이 새는 노래를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려주고 암컷이 선택을 하고 하면은 문천식 새, 잘 따라하는 수컷을, 머리 좋은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까다롭게로 유명한 뿔렁병아리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뛰는 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이렇게 신기하다. 무리를 뛰어가게 됩니다. 싱크로나이즈 그거 하는 거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뿔렁병아리는 잠수성 오리이기 때문에 다리가 엉덩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암컷이 이렇게 무리를 뛰어가다가 수컷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각도를 팍 틉니다. 그러면 또 수컷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뿔렁병아리가 수컷을 고르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지구력 테스트죠. 무리를 이렇게 쫙 뛰어갈 때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잘 간격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요. 까다롭구나. 어느 순간에 근데 각도를 팍 틀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력과 꺾어지에서 이렇게 하는 순발력을 테스트를 할까요?
훈련병아리는요 부부가 함께 공동 육아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먹이를 가져오는 동안에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빠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 엄마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만약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매나 이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아빠는 무리를 뛰어야 돼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는데 잘 뛰어야 되겠죠. 보호의 능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트는 건 뭘까요? 매가 잡아야 되는데 피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 뛰어도 잡아먹히면 소용없죠.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온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의 1, 2분 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나와보면 이미 암컷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암컷이 대칭인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혹은 시골에 제비 보면 제비 수컷이 날아갈 때 쫙 피고 날아갑니다. 자기의 대칭성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건강하게 잘 발달을 했다. 기능이 정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이 남자 얼굴인데요. 이쪽은 비대칭이고 이쪽은 대칭으로 가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약간 대칭성이 강한 사진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고기 경우인데 물고기도 예외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쁜 색깔을 나는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빨간 색소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식물인데요. 이걸 먹으면 이 색깔을 많이 내요. 그만큼 이 수컷이 영양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 관리도 잘하고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나고 복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여성이 그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얘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 전혀 없는. 여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에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가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머리가 없는데도.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주저주저 해요.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전두엽에 관여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네, 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싫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버스를 타고 약간 수습하신 여기까지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 정을 만드는 신경 기전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들쥐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왜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데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우와.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에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리시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저는? 그러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의 이야기야. 예, 다들 너무 발끈하신 거 없나요? 이렇게 관심이.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운전진이 운전 되게 잘해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몰라요. 내비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문천식 씨의 모르라는 길을 얘기가 몰라요. 있거든요. 길을 모릅니다. 이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네,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이라는 게 왜 생길까? 물론 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적이 되고 자식들도 잘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크 판카셉이라는 박사님께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쥐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배도 긁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쥐랑 친해졌는데 쥐가 친해질 뿐만 아니라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장크 파카셉 박사님께서 손으로 맨날 긁어주니까 손만 보면 이 쥐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안 들리실 텐데요. 손을 주고 이렇게 긁어줄 때마다 이 쥐가 소리를 내요. 키득키득키득키득 소리를 내요. 진짜? 자, 보세요. 된다. 찍찍찍찍 소리 나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 아닙니다. 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거는 초음파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데 이거는 비디오 동영상에서 소리가 들리게끔 이거를 프리퀀시를 낮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결과예요. 근데 좀 아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쥐가 사납고 그렇거든요. 근데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주면 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실험할 때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웃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또 제가 쥐를 잘 만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실험실 학생들이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쫙 도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쥐를 만지는 사람으로서 이제 딱 가운데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쥐를 못 만지겠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제가 간단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생쥐가 있고 렛이라는 큰 쥐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보통은 생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생쥐를 쥐라고 하고요. 렛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렛을 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렛이었는데 그냥 렛이 아니라 굉장히 나이 들고 큰 렛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만한 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강아지만한 렛이 이미 벌떡 일어섰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거기가 식품영양학과였는데 뭘 잘못 먹이셨나 봐요. 그래서 얘가 공격성이 대단하게 돼서 이렇게 누런 이빨을 내밀고 얘가 일어서 있었어요. 뒤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있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손에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서 이거는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뭐냐면은 막대기를 하나 달라고 해서 볼펜으로 이렇게 긁기 시작을 했죠. 목욕을 안 하잖아요. 보통 실험실에서. 얘가 이제 몸을 대기 시작을 하든지 이제 긁어주니까 시원하니까 한 10분 있으니까 두루 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긁어주고 딱 들어서 이렇게 옮겼더니 그때부터 우루에 같은 이렇게 동물도 뇌에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있고 저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긁어주는 거예요. 제가 떠나는데 되게 슬퍼하는 거 같아요. 수많은 동물 중에 왜 쥐가 꼭 실험용이어야 되는 건가요?
나는 되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험이 이게 쥐가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사람들이 쥐를 애완용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하고 이쁜 쥐가 있으면 그거를 아이템으로 바라봤나 보죠.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교배를 하고 또 교배를 하고 근친 교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쌍둥이 같은 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쥐가 실험동물로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김상중 씨하고 저하고 쥐라고 하면은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물을 주고 여기는 약물을 안 주고 비교를 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유전자가 많이 다르면 뭐 체질이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쥐가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혹은 선배 브리더들이 열심히 그런 거를 이렇게 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 또 한 가지는 3주만 지나면 벌써 어른이 되기 시작을 해서 7주나 8주가 되면은 새끼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용 생쥐는 8마리에서 10마리를 낳고요. 한 배에서 많은 개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은 포유류고요. 그래서 사람과 상당히 유사한 생리적인 기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내부가 또 쥐에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가깝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들 천사 같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화가 나고 방해 안 하고 너무 잘 나가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말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노와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향수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막 항의를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향수를 뿌리죠. 그 순간에 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분노 회로와 사랑 회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랑과 분노의 회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또 사랑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신경 뇌지도에 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은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신경의 활성이에요. 이게 신경이 한번 흥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수컷을 넣어주면 그죠? 이 공격성과 분노가 나올 때 이 신경이 마구마구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컷 생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가 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똑같은 분노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화를 내고 있죠. 따닥따닥. 여기다가 암컷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하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회로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가 아주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행동을 하고 교미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빛으로 분노 신경을 자극해 준 거예요. 억지로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분노신경의 기능은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무장갑이에요. 거기다 빛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벽을 친다거나 엉뚱한 병을 깬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이 빛을 자극할 때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빛을 끄게 되면 그런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신경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과 공격 신경세포가 서로 억제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우정을 쌓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신경과학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좋은 감정의 기능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정을 쌓을 수가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교감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교감이 되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너는 이렇게 남아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닿을 수가 없는 효진 씨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좋죠. 설레이고 제가 오해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거울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시청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등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진짜 그게 거울신경이 발효를 하기 때문인 거고 오해영이 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서 뭔가를 느끼시는 거죠. 저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자꾸 이렇게 내밀게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거울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드라마를 저런 장면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외계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외계인도 외계인 나름이죠. 김수현 씨가 굉장히 열연을 펼치셨는데 연기력은 출중하지만 저는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맹꽁이를 키웠었는데 맹꽁이 이름을 제가 김수현이라고요. You want my destiny. 그래서 이런 좋은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동물원에서 뱀의 먹이로 흰 쥐를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2마리 생쥐를 넣어줬는데 뱀은 당연히 한 마리를 먼저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친구 생쥐가 뱀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 네. 막 물고 그래서 사육사가 감동을 받아서 2 생쥐를 다 구해줬다는 그래서 저 생쥐도 다 살았답니다. 야, 어머, 대단하다. 실제로 이거를 실험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비디오는 뭐냐면 이 친구 렛이 갇혀있는 렛을 구출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페이기 메이슨이라는 박사님이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생쥐일수록 더 이런 구출해주는 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가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 뇌 영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고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를 같이 찍어봤어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길쭉하게 나온 곳이 보면은 이 몸이 아픈 그런 통증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면은 같이 아파하는 거죠. 보시면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이 같이 아픈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번식이나 열정적인 사랑을 위해서만 이런 좋은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하고 협력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거울신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여러 가지 경험을 연결시킨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환경적인 자극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서로 사회적인 연결 관계도 열심히 연결을 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번식을 넘어서 사회적 동물이 더욱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더욱더 인간답게 하게끔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Would you love me for my money? Or would you love me for my head? Or would you love me through the winter? Or would you love me? 제가 어렸을 때요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저 그 앞 동네에 해가 커다랗게 이렇게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 동네 뒤에 가면 해가 있겠다. 저걸 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길로 이렇게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살 때인데 다르게 말하면 가출이죠. 근데 갈 때 제가 혼자 갔어야 되는데
어린 동생을 또 데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래서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결국엔 해는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동생이 자꾸만 이제 보채니까 이게 한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만진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리어카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 뇌 속에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TV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이 나와요. 저런 걸 주문하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너무 잘하시고 그 시계가 자꾸만 가고 있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사게 되는 아이템이 립스틱이라든지 립스틱이요? 네, 제 아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저희 아내는 반품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뇌에 있는 지름신 회로 왜 이렇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와. 예, 이 그림이 뭐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유명한 이야기죠. 저 선악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브의 마음속에 보기도 좋고 만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악과를 잡아서 맛도 보고 남편한테도 주고 같이 망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결국에 선악과 아이템으로 인해서 생성된 거죠. 만일에 저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애당초부터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 신경회로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게 아이언맨인데요. 아이언맨 보면은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건데 눈에 불이 나고 가슴에도 불이 나오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비싼 저 아이언맨을 다 들고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숙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저런 아이템을 보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많은 그런 동물들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동물들한테 이렇게 공이나 장난감을 던져주면 막 갖고 놀아요. 그런 아이템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혀 유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활용한 게임이 나왔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학회에 가니까 학회장에도 얘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리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든 거죠. 굉장히 신경과학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이번 유명한 비디오니까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상회로 있는 아이템을 습득을 하면서 점수를 따는 거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죠. 이게 그 고정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런 시각 자극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거죠. 버추얼 아이템이 없어지고 리얼 아이템이 나타나니까 얘가 또 반응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전 시간에 봤을 때 이게 패턴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패턴 분리. 아이템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게 패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아먹는 그런 에너지 소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아이템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서양화, 특히 그 초상화의 발달 과정을 보면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제일 끝으로 가면 입체적인 느낌이 점점 더 살아나죠, 그죠? 아마도 초상화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들을 3차원 입체감이 나는 그림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 뇌 신경 회로에 이런 3차원성을 좋아하는 그런 회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3차원화가 되는 거죠. 3차원 영화도 나오고 3D 영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 같은 현대 미술의 거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액자에만 넣으면 예술 작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변기를 엎어놓은 것도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캔 뚜껑도 그 자체로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에는 어떤 3차원 물체든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라도 2차원 그림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3차원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뇌에 뭔가 3차원 자극을 볼 때마다 갖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이 이런 3차원 아이템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아요. 많은 먹을 것들이 3차원이에요. 여러분 2차원 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라면 다 3차원이죠, 그죠? 네. 사과도 그렇고 모든 먹을 것들이 3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 물체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만져보다 보면 그중에 먹을 것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3차원 물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체를 봤을 때 특히 많이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죠. 이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욕심. 근데 보면은 이게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는 거가 아니라 먹을 거보다 더 많이 가져오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욕심이라고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는 먹을 게 항상 흔하지 않아요. 근데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해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비만 문제도 이렇게 생기시고 하는 건데 뱃살. 우리가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런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것만 먹고 배부르면 가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먹을 게 이제 사라졌을 때 굶어 죽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에 대한 욕심이 생존에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쥐의 위입니다. 그래서 이쪽 쥐는 지금 배고픈 쥐고요. 저쪽 쥐는 배부른 쥐예요. 근데 이쪽 쥐는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동글동글한 요 아이템을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식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동물들은 배가 불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에 채우고 또 나머지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쌓아놓는 이제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이런 아이템 선호도는 어디서 오느냐? 이게 남녀 간의 문제로 또 이게 비화가 되는데요. 암컷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 뉴기니에 있는 이 새 같은 경우에는 바오버드라는 새인데요. 쓰레기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쓰레기를요? 네, 쓰레기, 아이템. 무슨 아이템이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둥지 주위에다가 아이템을 모아놓으면 암컷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암컷이 이런 쓰레기가 많은 환경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섭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건을 물어오는 바오버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플라스틱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뿌려놔도 이게 다 모은 거예요. 이 수컷새가 애들이. 예, 그리고 이제 돈을 먹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모아다 주면 또 암컷이 좋아하고.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5만 가지 사람이 만든 쓰레기도 모아놓으면 또 암컷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암컷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아이템을 모으게 될 거고 그게 또 번식에 성공을 해서 계속 그 유전자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들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아이템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암컷을 유혹하는 그런 공작새와 같은 수컷들이 있죠. 이게 생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수컷 공작새가 이게 날개 피다가 많이 잡아먹힌다 그래요.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여성한테 선택을 받아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화려한 공작새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는 머리에 이렇게 보면은 3차원 물체를 달고 이제 춤을 추죠. 우와. 그래서 온몸이 아이템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많은 수컷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기 몸의 3차원성을 활용을 해서 암컷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물 머리에 들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예, 그래서 이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새인데요. 이 새가 춤을 추게 되면 춤을 잘 추는 그런 새들이 암컷에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인데요. 저 위에 달린 흰 깃털은 과학자들이 이게 본드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암컷이 저거 없는 새보다 저거 다른 수컷을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참 불만인 게 저거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계에서는 수컷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컷을 좋아해요. 이런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성분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 장동건 씨인데
잘생겼어. 이 머리 아이템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 너무했다. 그 외모는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 앞에 아이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선호도가 팍 갈리시죠, 그죠? 굉장히 오소영 씨가 중요한 깜짝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소유욕을 갖게 되는가? 또 한 가지는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해외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랫바람 부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오진 않으셨지만 저 시계가 저한테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전자시계는 정말 대박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를 차고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 시계는 멀리 있는 우리 아버지가 그럼 다른 친구들은 부럽게 보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도 돌아오시고 여전히 저 시계는 저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제 시계를 잠깐 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러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시계를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좀 가난한 친구분이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분한테 드린 거예요. 비용으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계가 없어졌잖아요. 슬퍼요. 완전 트라우마죠. 그다음부터 제가 시계를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아 진짜. 그 아이템에 시계라는 게 만약에 그냥 찾다가 뭐 잊어버렸으면은 몰랐을 텐데 그 시계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제가 패턴을 완성을 해서 그동안 아버지 없어도 내가 씩씩하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버님이 많은 좋은 선물을 사다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게 내 선물이고 보상인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이 원래는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카푸친 몽키로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돌을 주면은 음식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오이를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사료보다 맛있죠. 근데 옆에 친구한테는 돌을 주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 이 돌의 가치는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원숭이가 아 그렇구나. 이 돌의 가치는 오이가 아니라 포도였어. 근데 또 오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열받았어, 지금.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그런 가치가 생성됨으로써 이 뇌에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 3차원 아이템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고 믿어봤죠. 근데 또 오히려 줘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드디어 이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그리고 얘는 또 계속 포도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3차원 물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템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3차원 가서는 잘못된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은 2차원인데 사람들 좋아하잖아? 돈을 뿌리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3차원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냉장고도 사고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의미의 전환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 정말 이런 물건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신경회로가 있다는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달리 수집증이라는 그런 환자분들이에요.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모으긴 하는데 버리질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집안에 모으고 하다가 결국에는 건강이라든지 생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돼서 나중에는 구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뇌의 신경회로의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신경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오피스입니다. 제가 아이템에 대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뭘 쌓아놓으면 버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래서 집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그 오피스에서 일을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죠. 우리 머릿속에 아이템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모아두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설치류를 연구를 하는데요. 이 쥐들도 이렇게 3차원 물체, 그다음에 2차원 물체를 여러 가지 색깔로 줘보면 2차원 물체에 대해서는 쥐가 별로 반응을 잘 안 해요. 3차원 물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갖고 놉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뇌를. 한 쥐는 3차원 장난감을 마구 갖고 놀게 하고 한 쥐는 갖고 놀지 않게 하고 어느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이미징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신경회로를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뇌를 잘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부위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를 또 자극해서 우리가 소유욕을 또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제가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유욕 회로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왜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만들어내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홈쇼핑에서 마구 주문을 안 하겠죠. 아,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뇌의 장난이야.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반면 기업에서는 정말 소유욕 회로를 자극할 만한 디자인의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물건을 오래 쓸 테니까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탐욕이나 재물에 대한 소유욕조차도 신경회로가 이제 앞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회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싸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소유욕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자원이라든지 어떤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이런 소유욕 회로가 사실은 많은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 신경회로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호기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들 끌고 마트에 가면은 계산도 안 했는데 이미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 다시 갖다 놓고. 네, 그게 이제 그런 회로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계속 야단 맞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소유욕 회로가 억제되고 그리고 호기심도 좀 줄어들고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게 돼요. 저희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엄마하고 중학생 자녀,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하고 맨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이잖아요. 게임 중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을 습득해서 자기의 캐릭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성취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현찰을 주게 되면 현찰을 뭘로 바꾸나요? 문화상품권을 바꾸게 되고 문화상품권에 있는 거를 게임 아이템으로 바꾸죠.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하게 되고 또 최근 기사에 보면 포켓몬고 아이템을 모으신 분이 그 계정을 갖다가 몇천만 원에 팔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을 만들게 되고 앞서 말했다시피 쇼핑 중독 이런 거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욕 신경회로를 잘 파악하고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또한 해결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욕을 조절할 것이냐. 참 어렵잖아요. 성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뇌의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청중이나 학생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회로인 것이지 우리가 그런 뇌의 기능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판됐다고 하네요. 어렵게 구한 책인데요. 나방과 벌 이야기라고 제가 대학생 때 학부 때 재밌게 읽었던 동화입니다. 전 동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까지.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철학책을 좋아하고요. 네, 대학생 때는 동화책을 좋아했어요. 그중에 이 나방과 별이라는 동화는 뭐냐면 나방의 본성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나방 가족이 있었어요. 이 나방이들의 본성은 뭐예요? 불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나방이도 맨날 불을 찾아서 다니다가 네온사인 이런 데 들이받고 지워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부상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큰형님도 어디 모닥불에 가서 하다가 이제 털을 홀랑 태워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모여서 나 오늘 끝내줬다고 아주 뜨거운 불빛에서 내가 태우고 몸을 부상 입고 왔다고 막 서로 자랑하고 있는데 막내 나방이는 유독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부모 나방이가 그런 거야. 나방이의 목적은 불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거야. 맨날 앉아서 뭐하니 도대체. 저 누나 봐. 누나 이번에 디스코텍 가가지고 불에 지워가지고 여기 눈도 안 보이잖아 지금. 얼마나 멋있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상을 입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엄마 나방이 돌아가시고 아빠 나방이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막내 나방이만 나무에 앉아서 끝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동화책에서 보면 이 나방이는 별빛을 바라봤던 거예요. 뭐냐면 별빛 아이템을 바라본 거죠. 우리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그런 아이템, 원초적인 그런 본능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방이가 바라봤던 별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하세요? 자기가 혹시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나는 이거를 좀 고쳤으면 생각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아이템을 이렇게 패턴 완성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의 아이템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탐욕 회로의 기능이 뭘까? 이건 약간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소유욕이 있고 이 탐욕 회로가 있다는 것은 나눔의 전제 조건이다. 좀 이상하죠? 보통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눔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에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선물을 줘도 기쁘지 않겠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기능들은 다 양면성이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탐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과 나눔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뇌의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하셔서 나도 이제부터 돈 벌어야지, 번식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그런 나만의 인생의 아이템을 찾아 나가시고 소유하시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정말요? 오늘 김재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지읒입니다. 이응지읒?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응지읒이 오줌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오늘 김재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지읒입니다. 이응지읒?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오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응지읒이 오줌밖에 없습니까? 여기서 0점. 오늘 교수님의 강의는 이응지읒. 인정한다.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혹시 동물 중에도 사람보다도 구성이나 모성이 좀 한결 낫다 이런 동물이 있는지 있으면 제 휴대폰 바탕화면을 깔고 계속해서 도전받고 싶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요? 해마는 누구도 못 해주는 기능을 아빠가 해주죠. 그 임신과 출산을 해주는. 정말요? 남자가? 수컷이? 예, 그래서 수컷이 임신을 해서 나중에 그 수백 마리의 새끼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문천식 씨는 아마 출산을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정적이시니까. 충분히 하고도 남지.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삶 자체가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방향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이 따라간 그 대세의 길에 가야 될 것인지 안전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걸 좀 뇌과학적으로 풀 수는 없을까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뇌가 선택하게 되는가가 굉장히 신경과학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동물 얘기를 했으니까 펭귄의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펭귄들이 원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한 5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살아요. 왜 그러죠? 해안가에는 천적이 살죠. 바다 표범이라든지 물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구해야 되니까 해변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먼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양보하는 행동도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먼저 들어가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잡아먹히고 천적들이 배가 부른 다음에 들어가면 안전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는 거죠.
먼저 가시죠 이렇게 하고 잡아먹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이렇게 대세를 따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대세를 따르고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죠? 선행학습, 예를 들면. 다 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놀고 있을 때 우리 애만 선행학습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선행학습을 하니까 뭐예요? 비용만 초래되고 아무도 이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는 안전한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득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계에서야 새로운 시도하면 죽을 확률이 높지만 인간사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 G 동영상 보니까 분노를 이렇게 하면 또 막 싸우고 가라앉고 이런데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분노를 억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미운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패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패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저하고 상처 준 분과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패턴 완성을.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패턴 분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더 괴로운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분노의 감정은 커질 거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강한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구는 성욕, 누구는 식욕. 근데 이런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뇌의 유전자의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뇌에 학습되거나 경험된 것의 영향이 더 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런 본성 자체는 당연히 그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전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환경에 반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그냥 유전자 자체로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하는 것들이 분리돼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유전자 환경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소유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성욕이나 이런 걸 봐도 변하잖아요, 그 정도가. 그죠? 한 사람이 유전자가 변하진 않았을 텐데 유전자의 발현이 변하는 거죠. 성숙하면서 나이가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전자는 환경적인 요소하고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개념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뇌에서 어떤 작용으로 되는 건지. 스트레스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예. 한스 셀레라는 박사님이 원인이 다른 여러 환자들이 이분은 암 환자고 이분은 정신이나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고 거기서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판단을 해서 옮기면 돼요, 장소를. 그게 이제 동물의 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물론이죠.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경회로가 발달이 되고 적응을 할 수 있다면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안 좋은 게 많아요.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일종의. 그리고 신경회로도 많이 변하게 되고요. 우울증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셔가지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건강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받는데